네,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챕터 1장 국가경제란 무엇인가 보고 있는데요. 32페이지에 보시면 파생금융상품시장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자,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 전체적인 금융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냐고 거기 보시면은 파생금융시장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금융상품시장 이렇게 있어요. 말 그대로 파생금융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제줄만 살짝 보시죠. 미래수익이 통화, 채권, 주식 등의 기초금융자산, 어떤 기초금융자산이 있는 거야. 거기에다가 미래수익의 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금융계약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선물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뭐 따로 설명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시험 문제 나오기는 좀 그래요. 그리고 선도 시장 이렇게 있고, 거기 보시면 선물시장이라고 하면 거래소를 통해서, 선도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거기 보시면 거래되는 상품이 되는 것이고요. 옵션 다음 달랑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미래 특정 시점 기간 동안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어떤 상품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그런 계약이고요. 콜옵션, 풋옵션, 콜이 이제 거기 보시면 살 수 있는 권리, 풋옵션이 팔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왑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파생금융상품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왑은 거기 보시면 당사자 간의 미리 약정한 방식에 따라서 미래 특정 시점에 현금 흐름을 교환하기로 하는 스왑, 그걸 통화 스왑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금리 스왑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4-2. 자, 4-2 한번 보시면 가계 부문과 기업 부문 이렇게 있습니다. 가계 부문과 기업 부문 이렇게 있네요.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한번 보세요. 밑에 대차대조표가 있습니다. 가계의 전형적인 자금 순환을 나타내는 건데요. 거기 보시면 자,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자금의 원천, 이 자금이 어디서 들어왔는가 그거를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왼쪽에서는 자금의 운용해서 사용처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금의 원천, 소스와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그에 따른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원천에 대한 내용 좀 볼게요. 소득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소득이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생산 요소 판매를 통해서 얻게 된 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 요소, 토지 요소 판매로 인한 요소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냥 인한 소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금의 원천 보니까 금융부채가 있어. 금융시장에서 내가 돈을 빌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면 거기 대출금, 상거래 신용, 또 금융부채, 기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대출금 뿐만 아니라 거기 보니까 뭐 상거래 신용,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사용처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거기 보니까 일부는 소비를 했네요. 소비 지출, 소비하는 데 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 금융자산으로 내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금융자산에 거기 내역을 보니까 뭐 통화랑 예금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현금, 각종 예금, 양도성 예금 증서 등등등 아니면 보험, 연금, 채권, 주식, 기타 금융자산 이렇게 금융자산으로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죠.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 35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원천과 운용 중에서 가계 부문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온 돈이 쓴 것보다 좀 더 많아요. 그래서 35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가계 부문은 일반적으로 소득보단 소비 지출이 더 적은 자금의 흑자 부분이다. 그러니까 소비한 부분보다는 소득이 더 커요. 그래서 자금에 대한 흑자 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셨죠? 이렇게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뭐 오른쪽에 3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개인과 관련해서 자금 잉여해서 표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우리는 기업 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자금 순환과 관련된 것도 똑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표를 한번 보세요. 35페이지 밑에 보시면 자금의 원천, 운용 똑같이 보시면 돼요. 자금의 원천, 그리고 운용 이렇게 있습니다. 자금의 원천을 보니까 내부 자금이 있네.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던 기업 내부의 자금이 있고요. 자, 그 안에는 유보, 이윤, 순자본 이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외부 자금이 있어요. 외부 자금은 이제 타인 자본이지. 그래가지고요. 거기 보시면 금융 부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구성 내용까지 다 뭐 머릿속에 넣으실 것까지는 아니에요. 채권, 어미나 회사채, 대출금, 정부한테 융자 받았거나 주식, 상거래, 신용, 직접 투자 등등등이 있고요. 이걸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이게 사용이에요. 사용처 한번 살펴보시면 실물 투자, 실물 자산이 되는 거죠. 실물 자산으로 보유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거기 보니까 총 고정 자본 형성, 고정 자본 소모, 재고, 증감, 토지 및 무형자산 순구입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으로 이제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기업이. 거기 보니까 통화, 예금, 뭐 채권, 주식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밑에는 이제 차변과 대변이 똑같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금에 대한 이런 걸 구입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투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36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앞에서부터 나오는데 기업은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서, 자, 기업 부분이요. 자,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36페이지. 기계와 공장과 같은 생산 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생산 설비를 확보해야 돼요. 확보가 필요해요. 확보해야 하고, 또 적절한 상품 재고도 유지해야 된다. 적절한 상품 재고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또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또 현금이 필요하고 거래 목적으로 금융자산도 보유해야 된다. 그래서 임금을 위해서 임금 지급을 위한 현금도 필요하고, 현금, 그리고 거래 목적으로 거래를 위한 금융자산도 있어야 된다. 금융자산 이런 것도 보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 같은 거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금융자산을 통해서 주고받는 그런 행태를 보여야 되겠습니다. 자, 원천은 어떻게 됩니까? 밑에 보시면 내부 자금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외부 자금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에 대한 설명이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거든요. 주식 발행을 통해서 20억 모았고 20억 가운데 채권을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구체적으로 단기 금융부채인 기업어음을 통해서 12억, 장기 금융부채인 회사채를 통해서 8억 원을 모았다. 뭐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파란 색깔 밑에 보시면 순금융부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융부채에서 금융자산을 뺀 나머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외부에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거죠. 자, 기업은요, 여기 가계와는 달리 여기 기업 부분이다라고 하면 가계와는 달리, 자, 밑에서 마지막 제줄 볼까요? 기업의 주요한 행위는 부족한 투자 자금을, 그러는 거네. 부족한, 여기다 쓸게요. 결국 부족한 투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가. 그래서 어떤 형태의 금융부채로 조달할 것인가. 이거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게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다음 3번 정부 부문 볼게요. 정부 부문. 자, 이건 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봐두시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연금을,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성 기금으로 이루어진 정부 부문의 자금 순환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또 보시면, 자, 오른쪽 표가 나와 있죠. 자금의 원천, 자금의 운용, 이렇게 있습니다. 자금의 원천, 그 다음에 자금의 운용,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원천을 한번 보시면 경상수입 이렇게 있어요. 경상수입. 자, 경상수입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면은요, 거기 보시면 조세를 거둘 수 있네. 조세. 그 다음에 각종 세금, 사회보장 기여금, 국민연금 같은 거예요. 사회보장 기여금. 국민연금 같은 것도 이제 여기 국민연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세외 수입, 조세 이외의 수입이에요. 조세 수입. 그 다음에 세외 수입.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의 원천 조달 수단이 되는 것이고요. 세외 수입이 뭐뭐 있냐면 뭐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과태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시면 돼요. 뭔가 벌가금, 벌금 이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 수입이 있어요. 자본 수입. 고정자산을 매각, 끝에 매각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게 자본 수입. 그러니까 고정자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고자산 또는 토지, 무형자산을 매각해서 벌어들인 수입을 자본 수입 이거고요. 그 다음 돈을 빌릴 수가 있네요. 금융부채 이렇게 있어요. 재원 조달의 원천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부채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국채 이렇게 되는 거죠. 자본 수입이라는 것은 뭐 자산을 매각하는 거예요. 자산 매각을 통해서 벌어들인 거고, 국채라든가 뭐 미래 조세 수입을 근거로 발행하는 게 국채죠. 갚아야 돼요. 아니면 대출금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경상지출 이렇게 있습니다. 경상지출. 경상지출의 내역을 한번 봅시다.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출, 그리고 이자 지급. 그렇죠. 재화라든가 서비스, 용역에 대한 지급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이자 지급. 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합니까? 여기요.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했잖아. 그러면 국채 이자를 매번 주다가 나중에 원금 줘야죠. 그거에 따른 이자 지급이고요. 보조금. 이거 연금 같은 게 여기 해당하는 거예요. 연금 같은 것들. 네, 그것이 경상지출이고요. 그 다음 자본지출. 자본지출에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재고자산을 매입하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 같은 것을 취득하거나 매입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 토지 무형자산 매입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금융자산 이렇게 있네요. 금융자산. 통화라든가 예금을 통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또 정부 융자, 중소기업을 육성하거나 기업 간에 여러 가지 구조조정 같은 거에 돈을 쏟아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될 때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자금에 대한 원천과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사용처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 표만 살짝 보시고요. 책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가볍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8페이지로 한번 가보시면 뭐 그러한 내역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한번 그거는 그냥 읽어보시죠. 자, 다음에 네 번째요. 그래서 뭐 거기 보니까 뭐 두 번째 단락에 경상수입과 자본수입의 합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의 합을 초과해서 자금에 지금 잉여가 되는 상황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채를 주로 발행해가지고 자금 부족할 때 사용하더라.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 그래서 어떻게 쓰는가라는 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공적 자금 투입이나 정부 융자 같은 거, 그거를 할 때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더 증가하는데 결국 이러한 어떤 결정, 선택은 정책적인 판단, 사회적 필요에 의한 정부 지출 규모가 결정된다. 뭐 그런 얘기 나와 있어요. 다음 네 번째, 금융기관에 대한 것도 한번 볼게요. 금융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재무 상태를 또 역시 보는 겁니다. 자, 대차대조표로 분석하는데 오른쪽 한번 표를 역시 봅시다. 역시 자금에 대한 원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처가 있습니다. 운용을 어떻게 하는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금융기관의 원천 보면 예금이네, 예금. 그 예금이 거기 보니까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얘는 요구불 예금, 그리고 저축성 예금, 네, 이렇게 있고요. 요금불 예금은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보통 예금이죠. 돈을 넣었다 뺐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저축성 예금 말 그대로 정기 적금에 가까운 저축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예금을 얘기합니다. 통화성 금융 상품에 해당하는 게 거기 보시면 표지어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양도성 예금 증서, 양도성 예금 증서, 환매 조건부 채권,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금융상품, 환매 조건부 채권, 요렇게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통화성, 통화금융상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채라든가, 거기 보시면 금융채 또는 주식, 뭐 파생금융상품, 콜머니 등등등을 통해서 자금의 원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운영하는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현금이 있어요. 현금이 이제 시제금이라고 얘기해서 시제금, 은행이 현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는 예수금 있고요. 하는 예수금, 예치금, 뭐 이렇게 예수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타은행에 대한 예금, 타은행, 다른 은행에 대한 예금. 사람들이 예금 맡긴 걸 가지고 또 다른 은행에 예금을 하기도 하네요.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주식을 또 보유하기도 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콜머니 해서 콜론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콜론 금융기관 간에 이렇게 빌려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요. 우리 요거 나와 있는 거 있잖아. 현재 현금이죠. 현금. 시제금으로 이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하는 예수금 요 둘을 합쳐서요. 우리가 지급준비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얘를 지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9페이지, 38페이지 가보시면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 첫 번째 줄 볼게요. 금융기관 나와 있는데 부채 및 자본을 살펴보면 은행 부채의 대부분은 예금이 차지한다. 그렇죠? 예금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해요. 예금이 비중이 커요. 비중이 커. 요게 이제 첫 번째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가보시면 통화성 금융상품 같은 거 은행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하고요. 거기 보니까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차입하기도 하거나 오늘날 은행들이 예금에 의존하는 전통적 자금 조달 방식에서요. 환매 조건부 채금, 자산가격 상승 시 환매 조건부 채권과 같은 시장성 수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 시장성 수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거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산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급준비 제도에 의해서 거기 파란 색깔로 있죠. 지급준비금이 있는데 지급준비금이라는 것은 고객들이 은행에 돈을 맡겼어. 내 돈 주세요 하면 돈을 줘야 되잖아. 그래서 고객의 예금 인출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예요. 고객의 예금 인출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 금액이 바로 지준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앙은행에 예치될 수가 있고요. 한국은행에 아니면 은행이 현금 형태로 보유할 수가 있는데 현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시제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급준비금은 시제금과 중앙은행의 예치금, 예수금 이거 합한 것을 지급준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이 이제 충분한 거야. 고객들이 내 돈 주세요 할 때 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게 돼 있으면 나머지들은요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거야. 기본적으로 대출이 가장 비중이 크잖아요.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금이 비중이 제일 크고 그래서 이제 은행이 뭐 먹고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면 예금과 대출을 통해 가지고 그 예대 마진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단락 보세요. 요약하면 두 번째 단락 39페이지.
은행은 가계 예금과 시장성 수신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그래서 은행이라는 것은 예금과 시장성 수신이래요. 시장성 수신을 통한 자금을 조달해서 자금을 조달 후, 네, 이걸 통해 가지고요. 기업에 대출해 줌으로써, 가장 대표적으로 이 대출하는 대상이 기업이죠. 기업에 대출을 통해 가지고요.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자금을 조달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저축이죠. 저축. 자금 조달, 저축. 그렇죠? 이 대출이 뭐예요? 대출이, 기업에 대출하는 게 투자죠. 투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저축을 이렇게 투자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은행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금의 공급을 자금의 수요에 연결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때 예금과 관련된 금리와 대출과 관련된 금리가 달라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거기 보시면은 예금과 대출의 예대 마진이라 하죠. 금리 차를 이용해 가지고 금리 차, 예금 이자와 대출할 때 적용하는 이자의 이자율의 차이예요. 차이. 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수익 이윤을 획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돈을 빌려줬다가 대출해줬다가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잠재적 위험을 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은행의 경영자는 안전성, 수익성, 그리고 유동성을 고려해 가지고 자기 자산에 대한 최적 자산과 부채 규모, 그런 구성 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다섯 번째. 자, 자금 순환표와 국민 대차 대조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금이 어떻게 순환되는가를 나타내는 자금의 순환표와 그리고 국민 대차 대조표,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앞서 살펴본 개별 경제 부문의 자금 조달 및 운영과 개별 경제 부문이니까 가계, 기업, 금융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거에 대한 자금 조달 운영과 이들 경제 부문 간의 자산 부채의 거래를 통한 자금 이전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통계가 자금 순환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거기 보시면 개인과 기업, 정부, 해외 여러 가지 금융 규모와 부분 간의 상호 관계, 생산 지출 등 실물 활동과의 연관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 순환표는 이게 개별 기업, 개별 경제 주체들의 자금의 순환 과정을 물어보는 건데, 금융거래표와 네, 그 다음에 금융자산 부채 잔액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융자산 부채 잔액표 이렇게요. 그리고요, 거래외 증감표 이렇게요. 거래외 증감표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증감표로 구성되는데 금융거래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국민 대차 대조표 이걸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거 간단히 봅시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표를 한번 볼게요. 41페이지에 금융거래표가 있는데 자본계정이 있고 밑에 금융계정이 있어요. 자본계정에는 거기 보시면 국내 법인, 금융법인, 일반정부, 비금융법인, 가계 등등등 해서 저축과 투자, 저축 투자의 차이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기 보시면 자본계정이 있어요. 자본계정. 여기는 이제 저축과 투자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개별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정부, 가계, 비영리단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금융계정이 있네요. 금융계정. 금융계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 통화, 예금,
보험, 연금, 채권, 대출금 등등등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러한 거시경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잘 정리해 놓은 표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국가 경제 전체를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왼쪽에 한번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실물 거래와 금융 거래로 구별되는데 파란 색깔이 있죠. 자금 순환 계정상 자금이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산업적 유통을 기록하는 자본 계정이 있고요. 요 생산 과정과 관련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과 투자 이게 있고 자금의 금융적 유통을 기록하는 금융 계정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요. 우리 42페이지 가보시면요. 금융거래표를 이용해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실물거래에 수반되는 자금순환의 관계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요 이제 저축과 투자 실물과 관련된 겁니다. 그 식은 우리 알고 있죠. 앞에서 봤었습니다. 민간의 저축에서 투자를 빼요. 이게 이제 민간 부분이고 정부의 조세 수입에서 정부 지출 뺀 거 이게 정부 지출이 되는 거죠. 얘가 순수출입니다.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서 담고 있고요. 거기 뭐 중간에 앞에 표를 보면서 정리하고 있어요. 경상수지 흑자냐 적자냐 이 규모가 거기 보시면은 뭐 블러블러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해외 부문의 경상수지 적자는 해외 부문의 보유 자산을 매도 등을 통해서 보전돼서 해외 부분의 순해외 자산 이렇게 해가지고요. 해외 부분의 넷 해서 순자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얘가 얼마나 증가했는가 감소했는가 그 크기요. 여기 뭐 델타 이걸 집어넣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9식 그 정도까지만 체크하시죠. 자,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요약하면 유량의 통계인 금융거래표는 그쵸 유량 개념이에요. 플로우 개념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저축과 투자 등을 실물 부분의 자금 순환과 금융 부분의 자금 순환 그리고 경제 각 부분의 자금의 부족과 남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국민대처대조표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43페이지 보세요. 첫 번째 줄 볼까요? 국민대처대조표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국가 내에 각 경제 부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부채뿐만 아니라 비금융 자산을 총괄적으로 보기 좋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대처대조표는 국가 순자산의 규모와 국가 전체적인 순자산이 얼마나 되는가 규모와 이거와 더불어서 증감 내역, 요거 크기와 증감 내역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죠. 4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말에 2015년 말 연중 증감 2016년 말 해가지고 짝짝짝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5대 국민계정 통계가 국민대처대조표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연관표,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까지 뭐 다 보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약간 국제수지표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4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플로우 계정이 있고 대차대조표는 스톡 계정입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 계정 이게 나와 있고 위에 생산소득 자본 금융계정, 국외거래계정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국제수지표만 볼게요. 이쪽에서 보실게요. 자, 이게 이제 국제수지표와 관련해가지고는요, 전체적인, 그래도 요건 살짝 기본적인 거는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전체적인 내용과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국제수지표. 네,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줄에 한번 볼게요. 국제수지가 뭐야? 이렇게요. 국제수지란.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를 국제수지라고 해요. 우리 BOP라고 쓸 겁니다. 이렇게. 자, 일정 기간 유량이네요. 일정 기간 동안에 수행한 해외 부분과의 경제적 거래를 해외 부분과의
경제적 거래를 네, 보시면 화폐 단위로 표시한 것, 그쵸? 우리가 화폐 단위로 표시해야지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적 거래라 하면 상품이 거래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경제적 거래다라고 하면 상품이 거래될 수 있고 서비스가 거래될 수가 있고요. 상품, 서비스, 그리고요, 거기 보니까 자본거래, 또 국가 간의 증여,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개인이 아니고 국가 간에 얘기하는 거죠. 증여, 이런 것도 여기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거래와 관련해가지고 좀 대표적인 거는요, 거기 보시면 경상계정과 자본금융계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죠. 경상계정 구성 내용을 보시면 계정, 그 다음에 자본계정, 그 다음에 금융계정, 이렇게 자본금융계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이 금융계정에는 또 거기 보시면 우선 경상계정에는 여기 보시면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라고 집어넣을게요. 서비스 수지, 그 다음에 이제 본원소득 수지, 그 다음에 이전소득 수지. 이전소득은 이제 본원소득은 우리가 얘기하는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고, 아시겠지만 이전소득이라는 것은 생산요소를 제공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금융계정은 뭐 직접투자, 그 다음에 증권투자, 그 다음에 파생금융상품, 기타 등등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대략적인 내역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자, 45페이지. 국제수지표에 따르면 모든 거래는 경상계정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상계정과 자본금융계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에 이런 용어들은 암기하셔야죠. 자, 국제수지는 복식부기표에 의해서 그 외국으로부터 수입 거래를 대변, 외국에 대한 지급, 차변 이런 원리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알기 쉽게 표현을 하는 건데 복식부기 원리를 사용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차변과 대변, 그거를 활용하게 됩니다. 자, 맨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상품 수지에는, 자, 여기에 대한 내역들을 살짝 볼게요. 상품 수지에는 재화의 수출입이 기록되는데 과거에 무역 수지라고 했습니다. 재화에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수출입과 관련된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재화 수출이 증가하면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품 수지는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재화의 수입이 증가하면 상품 수지는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서비스 수지는요. 자, 이게 옛날에 무역 외 수지인데 뭐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그냥 지금 걸로 그냥 바로 보시죠. 서비스의 수출입이 거래되는 거야.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서비스가 뭡니까? 그쵸? 운송, 아니면 여행, 뭐 다 서비스 붙이면 되죠. 운송 서비스, 여행 서비스, 통신 서비스 이런 것들, 건설 서비스, 그 다음 보험 서비스 이런 거요. 금융 서비스, 사업 서비스 이런 거요. 또 재미난 건 뒤에 정부의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사용료, 지적재산권을 사용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서비스 수지에 기록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본원소득 수지는 요거요. 자, 거기 보시면 무역 외 수지 중에서 투자 수익 수지와 외국으로부터의 임금 소득 수치, 지불과 같은 것들을 포함시킨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임금 같은 거 받는 거 있잖아요. 들어오고 나가고. 그게 거기 포함됩니다. 임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전 소득 수지는요. 일방적인 그런 표현 있죠. 대가 없이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대가 없이 주고받는 그게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학생에게 거기 보시면 생활비를 송금하게 되면 이전 소득 수지는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자본금융계정은 자본계정과 금융계정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자본계정, 금융계정, 특히 금융계정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 자본계정은 뭐 해외 이주비 같은 자본 이전도 포함되고 금융계정은 투자된 자본의 성격에 따라서 직접 투자냐 아니면 증권 투자냐 파생금융 상품 투자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직접 투자는요, 내가 거기 투자한 다음에 영업까지 관여하는 거야. 직접 뭐 소유 의지까지 있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해외 직접 투자 이런 말 있잖아. 외국인이 국내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요, 공장을 건설하고 영업 활동까지 하게 되면은 이건 직접 투자야. 근데 증권 투자는요, 직접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유까지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해서 됐어, 나 돈만 벌어갈래, 이렇게 되는 게 증권 투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두 번째 단락에는 뭐 준비자산 관련된 기타의 준비자산 증감 해가지고 대외 준비자산이 거기 포함되어 있고요. 화폐, 용금, 특별 인축권, 뭐 IMF 리저브 포지션 이런 거, 외화자산 이런 것들이 거기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독자적 거래와 파란 색깔로 뭐 보정적 거래 이런 것들 나와 있고, 보정적 거래는, 이게 독자적 거래는 이제 이 앞에 나와 있는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보정적 거래는 이게 딱딱 들어맞으면 좋은데 잘 들어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준비자산 증감 그런 것들이 보정적 거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우리가 48페이지에 보시면 종합수지라는 걸 많이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요, 국제수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을 할 때는 쓰긴 하겠지만, 우리가 거시 모형에서는요, 저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거기 보시면 종합수지라는 거, 이게 BP라고 쓸 거예요. 종합수지, 국제수지 이렇게 표현할 건데, 경상수지에 해당하는 게 수출 빼기 수입에다가 자본수지 F라고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전 소득 수지가 제외된 좁은 의미의 경상수지와 준비자산 등이 제외된 좁은 의미의 금융계정의 합.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거를요, 우리가 경상수지라 얘기할 거예요. 수출 수입 이렇게요. 경상수지. 뭐 이전 수지는 대가를 초래하지 않는 거니까 빼버리도록 하겠고요. 준비자산 증감 같은 거 뺀 나머지요, 이걸 이제 금융계정에 요거를 금융계정이 합해가지고 이거 자본수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종합수지 이렇게 얘기할게요. 금융계정에 자본수지라고 쓸게요. 자본수지, 자본금융계정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씁시다. 아셨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그 마지막 제줄에 나와 있듯이 제로가 되면 국제수지가 균형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얘가 0보다 큰 거야. 그럼 국제수지가 흑자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0보다 작게 되면 국제수지가 적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나중에 여러 가지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대외 부분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활용할 겁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뒤에 뭐 연습 문제는 뭐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셔도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국가경제 기본 문제와 거시경제학의 두 조류해서 케인작파랑 고전학파 모형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이따 올게요.